그때는 삼성전자의 실적이 갑자기 2배씩 튀거든요. 그래서 메모리 반도체 사업이 여전히 더 중요한 상황이다라고 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는 점 다시 한번 좀 강조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2분기 저점 얘기하시더니 예, 3분기 저점으로 가기도 하고 예, 한 분기씩 맞습니다. 지연되기도 하고 맞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맞습니다. 그 4분기 내년 초 이렇게까지는 얘기하시는데 네. 그때부터는 좀 돌아설 것이라고 보시나요? 개인적으로는 뭐 예측으로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이클 산업은 사실 예측으로 투자하면 수익률이 낮아지기 마련인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이 공급이 빠르게 축소되는 모습, 삼성전자가 감산을 2번이나 이야기했어요. 이건 굉장히 놀라운 사실인데 네. 아무튼 일단은 메모리 반도체 산업이 공급 주도 산업이기 때문에 공급을 줄이겠다는 이야기가 나왔다면 무조건 긍정적이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인공지능까지 수요가 이제 불붙고 이제 컴퓨터 시장, 핸드폰 시장이 조금만이라도 받쳐주면 저는 충분히 내년 상반기 계속해서 회복세가 쭉 빠르게 나타날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네. 예. 그 삼성전자 감산 한 번 더 말한 거 예, 말씀하셔가지고 네. 와 그건 진짜 심각한 거 아니에요? 그만큼 생각보다 창고에 많이 쌓였다라는 뜻인데요. 이 결국에는 이 메모리 반도체 산업은 공급 주도 산업이다라는 뜻이 무엇인가 하면 공급을 줄이면 알아서 수요가 는다. 많은 분들께서 저한테 질문을 주실 때요. 메모리 반도체 산업이요. 수요가 언제 늘어요? 수요가 언제 늘어요? 많이 물어보시는데 그 수요가 언제 늘지는 사실 산업마다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는 공급을 축소하면 자연스럽게 수요가 늘어나는 특징을 계속해서 보여왔습니다. 그래서 이 공급 주도 산업이라고 불리는데요. 아무튼 이 공급이 계속해서 축소가 되는 이유는 삼성전자가 보기에 수요를 좀 더 우리는 생각보다 빠르게 이 수요의 반등이 왔으면 좋겠는데 이게 좀 지연될 것 같아 보이니까 더욱더 타이트하게 감산에 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예. 수요의 반등이 예. 좀처럼 이렇게 예. 잘 안 나오는 이유가 예. 뭐 세계 경기가 안 좋아서 그런 걸까요? 사실은 코로나 효과에 의한 기저 효과가 크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코로나 시기에 너도 나도 컴퓨터를 다 바꿨지 않습니까? 너무 많이 했군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에 스마트폰 업황도 생각보다 많이 좋았고요. 그런데 이러한 컴퓨터도 근래 들어서 지금 다시금 수요 감소 구간으로 들어가. 근데 사실 이게 수요 감소가 아니라 원래 컴퓨터 시장은 수요가 항상 일정하거든요. 계속 일정하다가 가끔씩 정말 대작 게임이 나올 때 그때 수요가 확 반등했다가 싶어요. 그래요. 근데 이번에 코로나 때는 워낙 집에서 컴퓨터를 싹 다 바꾸셨기 때문에 줌 미팅 해야 되니까 네. 집에서 게임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 수요가 반등했던 겁니다. 아, 이게 지금 돌아가는 구간이 아직까지는 시간이 좀 필요한 상황이다 그렇군요. 라고 이제 보실 수 있겠습니다. 스마트폰도 뭐 비슷하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여기다 해서 스마트폰은 좀 봉쇄 효과에 더해서 이 경기가 좀 둔화된다는 이야기가 나오면 스마트폰은 교체 주기가 길어지는 특징이 나타나긴 합니다. 그런 특징이 좀 묶여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코로나 때 진짜 예상치도 못하게 그 실적 엄청난 실적을 거뒀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게 사이클이 있는 것이군요. 예. 그럴 때가 있으면 또 그만큼의 또 저점이 있는 거고. 맞습니다. 사실 이 2020년에 메모리 반도체 산업의 사이클이 굉장히 빨리 왔습니다. 그때 2019년 중반에 제가 분명히 블로그에 지금 삼성전자 계속 사둬야 이제 갑자기 2배 튀어오른다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사실 저는 그렇게까지 빨리 사이클이 올 줄은 몰랐었습니다. 근데 너무나 빨리 와서 많은 분들께서 매수할 이 기회가 없을 정도였어요. 그래서 이게 왜 그랬냐면 코로나 때 갑작스럽게 이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여기저기서 다 급등하다 보니까 급격하게 올랐던 것인데 실제로 삼성전자의 주가를 보시면 기울기가 상승 기울기가 그 어느 때보다 가팔랐거든요. 지난 사이클에 비교해서도. 그런데 지금은 그만큼 가팔랐던 만큼 아직까지는 이 기저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해석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내년 초에 예. 정말 다시 소비가 네. 증진된다면은 예. 다시 한번 큰 예. 폭의 주가 상승도 기대해 볼 수 있는 걸까요? 충분히 기대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께서 이 악플이 항상 달려 제가 요 얘기만 하면 근데 저는 메모리 반도체 산업 사이클이 올 때마다 항상 성공적으로 투자를 해왔고 또 그 결과도 여러 공유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맞아요. 지난 시기에도 2019년에도 그리고 17년에도 항상 말씀드리길 많은 사람들이 메모리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이야기할 때 상승 사이클이 못 온다고 이야기할 때 하지만 실제로 메모리 반도체 산업이 공급을 축소하면서 계속해서 수요를 이끌 준비를 하고 있을 때
갑작스럽게 튀어 오릅니다. 갑작스럽게. 예, 삼성전자 주가가 2배씩 항상 저점 대비 2배 올랐다가 떨어지고 2배 올랐다가 떨어지고 이런 특징이 계속해서 나타나 왔는데요. 그러한 특징이 이번에도 정확하게 반복될 겁니다라고 확언할 수는 없지만 뭐 100%란 건 없으니까요. 그런데 이 산업의 구조가 과거랑 다르지 않기 때문에 과거랑 지금이랑 무언가 변한 것이 없기 때문에 재현될 가능성은 충분히 높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 네. 예. 그리고 그 삼성전자 이야기가 나와서 파운드리도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예. 뉴스로 되게 좋은 소식들이 들리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수율이 많이 개선됐다고. 예, 맞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TSMC랑 네. 어떻게 좀 비빌 수준이 되는 걸까요? 이게 사실은 네. 이게 쉽지가 않은 것이요. 어. 사실 삼성전자가 7나노미터 공정에 들어갔을 때에도 우리가 EUV를 먼저 쓰니까 좋을 것이다. 그리고 이번에 3나노 공정 때 GAA라고 불리는 트랜지스터를 도입했을 때에도 우리가 먼저 도입했으니까 좋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지만 실제로는 고객사를 끌어오지 못했죠. EUV 경쟁 때는 완전히 패배했고 이번 3나노 경쟁도 완전히 패배했습니다. 그래요. TSMC가 모두 다 가져갔습니다. 삼성전자보다 개발이 수개월이나 늦었는데도 먼저 가져갔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이 삼성전자의 사업 구조가 약간 아직은 미숙하기 때문인데요. 삼성전자는 지난 수십 년 동안 메모리 반도체를 중심으로 사업을 해왔지 않습니까? 물론 파운드리 사업도 하긴 했지만 굉장히 적은 비중밖에 차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사실 메모리 반도체 사업이 주력이었고요. 그런데 이 메모리 반도체 사업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제품을 싹 만들어 둔 뒤에 창고에 제품을 쫙 쌓아둔 뒤에 고객이 오면 건네주는 제품을 하나하나 꺼내주는 코스트코 또는 이마트 트레이더스 방식을 취해왔었습니다. 근데 파운드리는 그렇지 않아요. 파운드리는 고객사가 이러한 칩을 만들어줘라고 설계도를 주면 이 설계도를 해석을 해야 됩니다. 해석을 해서 다시 설계하고 제품 시제품도 만들어보고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면서 최종적으로 제품을 만들어서 건네주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그렇구나. 이 구조는 창고형 판매 방식이랑 전혀 달라요. 전혀 다르네요. 예, 이 설계도를 재설계하고 또 재설계하고 시제품 만들고 이러한 모든 과정들이 이게 어떤 특징을 갖냐면 삼성전자 내부의 수많은 부서들이 오직 이 고객사한테만 달라붙어서 에스코트 해주는 그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급 호텔 서비스 정도로 해석해 볼 수 있을까요? 서비스. 맞습니다. VIP. 뭐 전용기 서비스라고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이마트 트레이더스 같은 사업만 하다가 전용기 서비스 사업을 하려니까 아직까지 시간이 많이 필요한 것이죠. 물론 파운드리를 과거에도 해왔지만 파운드리가 점점 고도화되는 과정에서 이러한 서비스가 더 필요하게 되었고 삼성전자가 분명히 2010년대 전부터도 파운드리 사업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이 서비스가 완전히 안 갖춰진 겁니다. 그래서 2020년부터 부랴부랴 이 서비스를 갖췄지만 여전히 많이 부족하다. 그래서 고객들이 느끼기에 네. 아니 분명히 나 전용기 타서 막 음료수도 따라주고 네. 뭐 이렇게 뭐 화장품도 발라주고 하는데 뭔가 아직은 미숙하고 불편한 것이죠. 그런 느낌이지 않습니까? 막 발라주는데 뭔가 미숙해, 불편해. 그렇죠. 그런 느낌이 많이 드는 것이고 이 고객 전담도 아직은 엔비디아 같은 대형 고객에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더욱더 많은 고객을 끌어오기에는 여전히 인력이 부족한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이 분명히 삼성전자가 4나노 이 공정에서 TSMC의 수율을 거의 다 따라왔고 그리고 2나노 공정에서는 분명히 GA를 먼저 시작했기 때문에 TSMC보다 유리한 점을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한편으로는 이러한 에스코트 서비스가 부족한 부분은 또 분명한 단점이기 때문에 장단점이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TSMC보다 우위를 점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당연히 잘못되었고요. 다만 계속해서 에스코트 서비스도 점점 개선되고 있고 그다음에 수율이라는 이러한 삼성전자의 고질적인 문제도 하나하나 점점 해소가 되고 있으니까 예전보단 나아지겠지 그런 관점으로 보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의 실적을 보실 때요. 당연히 파운드리가 이 삼성전자 전체 사업에서 한 10%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사업이긴 한데 그렇다 그래서 이 파운드리가 한 번에 2배씩 3배씩 성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점진적으로 꾸준히 성장하는 것이지 갑작스럽게 파운드리만 가지고 주가가 막 2배씩 뛸 수 있는 건 아니다. 오히려 삼성전자가 디램의 생산을 좀 줄이면서 디램의 공급을 줄이면서 디램의 가격이 한 번에 치솟기 시작하면 그때는 삼성전자의 실적이 갑자기 2배씩 튀거든요. 그래서 메모리 반도체 사업이 여전히 더 중요한 상황이다라고 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말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해가 확연하게 되는 게 이게 메모리에서 파운드리로 갈 때 사업 구조에 그런 문제도 있고 회사의 문화 같은 것도 맞습니다. 오랜 동안 내가 메모리 쪽 코스트코 방식으로 했었는데 갑자기 그걸 바꿔가지고 진짜 맞춤형으로 하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맞습니다. 사실 직원분들도 진짜 괴롭겠네요. 큽니다. 메모리 반도체 만들 때는 그냥 열심히 만들고 퇴근하면 됐는데 파운드리 오니까 고객사가 맨날 연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저것 계속 투정 부리고 짜증나니까 이 직원들도 그렇죠. 짜증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 이탈도 발생하고 응대도 무언가 부족하고 이런 점이 갖춰지는데 몇 년의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아, 또 근데 만약에 그걸 예. 해낸다면 또 엄청난 아유, 기업이 되겠네요. 어마무시하죠. 저는 삼성전자의 어. 파운드리가 잘 될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시간이 필요한 것 또한 사실이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치우친 생각을 하지는 말자라는 점을 좀 강조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TSMC는 그 파운드리 쪽으로만 계속 해왔고 오랜 세월 맞습니다. 시행착오도 겪었을 거고 그렇습니다. 생태계도 잘 구축해놨을 거고.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 거군요. 예.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그 최근에 대표님 유튜브 채널에서 파츠 기업을 언급하셨어요. 아, 예, 맞습니다. 이게 중요한 건가요? 아, 예. 뭐 이렇게 제가 이제 질문을 정말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요.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길 이번 영상을 보시고 혹시 반도체 산업이나 반도체 기업들 궁금한 점 있으시면 뭐 제 블로그나 유튜브 채널 오셔서 질문글을 어디인가 남겨주시면 제가 그거 다 답변으로 글과 영상으로 준비해 드리거든요. 와. 그래서 얼마든지 질문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유튜브랑 블로그랑 다 댓글에 남기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이제 구독자분께서 주신 질문, 요즘에 가장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파츠요? 예. 어떤 이슈가 있냐면 낸드 플래시를 만들 때 기존에는 램 리서치라는 기업의 장비가 굉장히 많이 쓰였습니다. 네. 그런데 근래 들어서 TL이라는 이 경쟁사가 도쿄 일렉트론이라는 경쟁사가 더 나은 장비를 개발해서 들고 나온 겁니다. 그런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TCK라는 기업 아시나요? 혹시? 네. 이 기업은 정말 많은 투자자께서 좋아하시는 기업인데 이 기업은 특히 램 리서치 쪽으로 제품을 공급하거든요. 물론 TL 쪽으로도 어플라이드 머티리얼 쪽으로도 공급하지만 램 리서치가 주력입니다. 그에 반해서 이 도쿄 일렉트론이 잘 나가게 되면 이쪽으로 이제 앞으로 제품을 많이 공급할 기업은 TCK가 아니라 하나 머티리얼스이거든요. 하나 머티리얼스가 앞으로 이제 수혜의 그림이 그려지는가 뭐 이러한 이제 관점으로 좀 많이 질문을 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한 내용을 좀 풀고자 이야기를 했었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식각 공정이라고 불리는 좀 어려운 제조 공정이 있는데 반도체 공정은 여러 가지 공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식각 공정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이 식각 공정에 무언가 새로운 식각 공정이 등장해서 역시나 TL이 더 수혜가 될 것이다. 이러한 질문을 이제 많이 주셔서 제가 그거에 대한 답변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받았던 질문 중 한 가지가 무엇인가 하면 이 새로운 식각 공정이 도입되면 이제는 실리콘 카바이드 링, SiC 링 좀 어렵죠. TCK, KNJ 라고 말씀드리면 아마 구독자분들께서 아실 겁니다. 이들 기업이 만드는 제품이 필요가 없게 된다. 이제는 쓸모가 없게 된다. 그래요? 그래서 TCK랑 KNJ는 망할 수도 있다라는 잘못된 소문이 주식시장에 퍼진 바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극저온 식각이라는 새로운 식각 기술을 알고 계신 분이 거의 안 계시기 때문에 진짜 그대로 다 받아들이신 거예요. 그래서 막 주가도 굉장히 부정적인 모습을 나타내고 또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실제로 매도하셨고. 반도체 박사님이시니까 아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 실리콘 카바이드는 계속해서 쓰인다. 그런데 다만 이 TCK와 하나머티리얼스 간의 경쟁 구도는 좀 변할 수 있지만 이들 기업에 손해가 되는 것은 아니다. KNJ, TCK 주주님들 걱정하지 마시라. 이런 내용들을 좀 언급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는 점 다시 한번 좀 강조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파츠가 이 새로운 식각 기술을 어떻게 여기서 앞서가는 기업인 건가요?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이 새로운 식각 기술이 이제 막 등장했던 것은 아니고 과거부터 꾸준히 연구가 되어 왔는데요. 이 식각 기술이 새롭게 도입된다 그래서 뭐 실리콘 카바이드 링, 실리콘 링 같은 이러한 파츠가 뭐 새롭게 쓰이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기존과 똑같이 계속해서 쓰이는 제품이다. 다만 새로운 장비, 새로운 기술이 도입되면 그에 맞는 맞춤형 제품을 조금 이 기존 제품을 살짝 변형해서 맞춤형 제품을 공급할 필요가 있는데 그 제품을 TCK가 먼저 준비할 거야 아니면 하나머티리얼스가 먼저 준비할 거야 그 정도 차이만 있지 이들 기업이 계속해서 제품을 공급하는 것은 같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상태에서는 TCK랑 하나머티리얼스랑 뭐 어디가 더 위에 있다 이런 걸 판단하기는 어려운 단계. 지금까지는 램 리서치가 TL보다 훨씬 더 앞서 있었기 때문에 즉 장비사 중 램 리서치랑 기업이 훨씬 더 앞서 있었기 때문에 이 램 리서치의 제품을 공급하는 TCK가 이 TL의 제품을 공급하는 하나머티리얼스보다 훨씬 더 앞서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부터 이제 도입될 새로운 낸드 플래시 공장에는 램 리서치 장비보다 TL 장비가 점점 올라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머티리얼스가 올라갈 수가 있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러한 구도가 그려진다라는 점을 좀 함께 말씀드려볼 수 있겠습니다. 이거는 정말 중요한 이슈인 것 같은 게 이거 반도체에 대해서 전문 인력 그 지식이 없으신 분들은 흔들릴 수 있으실 것 같아요. 맞습니다. 굉장히 사실 불안하셨을 거고. 맞습니다. 이 식각 파트 안에
안에 계신 분들도 잘 모르십니다. 특히 이 생산 라인 쪽 가까이 계신 분들은 이 이슈를 좀 알고 계신데 이 정말 미래기술 연구하는 연구소 같은 곳만 가도 시각 공정을 담당하시는 전문가님들도 이 이슈를 잘 모르세요. 예, 이 기업의 구도 변화 이런 것들은 양산 라인 쪽에서 벌어진 이슈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이슈를 제가 계속해서 주변 지인들로부터 전달받아서 좀 먼저 말씀드리고 있다라고 전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와, 이거 만약에 진짜 그랬으면은 이거 없어지는 거 아니야 이랬으면 진짜 상장 폐지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도 하고요. 하루 아침에 없어지는 게 좀 이상하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불안하시면 그래서 매도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게 또 매도가 매도를 부르잖아요. 맞습니다. 또 매도를 부르고 너무 아쉽기도 하고 일단 걱정은 좀 붙잡아 두시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 새로운 시각 기술로 수혜를 보는 기업은 그래도 조금 이제 예전보다 파이가 조금 커지는 하나 머터리얼스. 개인적으로는 그러한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요. 다만 이 시각 장비가 계속해서 앞으로 확대될 예정이긴 하지만 TCK도 계속해서 변함없이 장비 쪽에 파츠를 공급하기 때문에 이 램 리서치의 점유율을 TL이 이제 야금야금 뺏어가는 그림이 그려져도 다시금 낸드 플래시 기업들이 증설을 하고 또 램 리서치와 도쿄 일렉트론의 장비를 계속해서 막 사가다 보면 TCK도 분명히 다음번 메모리 상승 사이클은 분명히 누릴 수 있다. 다만 이제 상승의 폭이 누가 더 클 것인가를 논할 때 하나 머티리얼스에 조금 더 기운 그런 평가를 우리가 내려볼 수 있다. 이 정도로 좀 말씀을 드려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조금 더 큰 질문을 한번 드려보면 반도체 안에도 막 성공정, 후공정, 막 무슨 요즘에는 고압수소, 뭐 어닐링 장비 되게 다양한 게 엄청 많이 나오더라고요. 맞습니다. 그 대표님께서 좀 좋아하시는 반도체 기업을 고르는 기준 같은 게 있으실까요? 제가 반도체 기업을 고르는 몇 가지 기준이 확연하게 있는데요. 많은 분들께서는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께서는 반도체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어려워요. 맞습니다. 반도체를 잘 모르시는 경우에는 보통 어떤 기준으로 고르시는가? 무언가 새로운 기술, 기업들의 기술력 이런 것만 보고서 고르시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그런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반도체 산업뿐만 아니라 모든 산업 통틀어서 기술력 그리고 기술을 분석해서 투자하는 방식은 사실 개인 투자자들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투자 방식 중에서 가장 수익률이 낮은 방식 중 하나입니다. 그래요? 실제로 수익률이 잘 안 나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어디에 몰려 있냐면 바이오 섹터에 많이 몰려 있거든요. 그런데 이 기술도 물론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기술로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게 불가능하다라는 뜻이 아니라 자꾸만 기술만 쳐다보시거나 기술력만 쳐다보지 마시란 뜻입니다. 다른 더 중요한 변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또 어떤 기준이 있겠는가? 제가 가장 좋아하는 기준 중 하나는 반도체 산업 사이클이 하락 사이클이 온 뒤에 상승 사이클이 오게 되면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가 쭉 반등하겠죠. 앞에 영상에서 말씀드리길 지금 이제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이 전반적으로 공급을 제어하는 방향으로 가면서 모든 기업들의 반등이 나왔고 그 와중에 인공지능의 수요를 더 촉진시킬 것이다라는 이 이슈 때문에 인공지능 기업들의 주가가 더 빨리 올랐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지금 반도체 기업들 중에 어떤 기업들은 주가가 더 빠르게 올랐고 어떤 기업들은 아직까지 미지근하고 그다음 아예 못 오른 기업도 있다는 것이죠. 저는 바로 못 오른 기업들 또는 미지근한 기업들에 주목하는 전략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어차피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대부분의 반도체 기업들은요. 특히 메모리 반도체, 삼성전자, 하이닉스랑 관련이 되어 있는 그쪽에 무언가 소재, 부품, 장비를 공급하는 기업들은요. 반드시 다음 사이클이 왔을 때 종전 사이클보다 더 높은 사이클이 더 높은 주가가 형성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제품을 지난번에 팔았던 것보다 더 많이 파는 그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구조가 뭔데 설명이 길어지기 때문에 일단은 패스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러면 어차피 이 주가가 더 종전 고점보다 더 크게 오를 것이라면 지금 아직까지 주가가 바닥에서 지지부진하고 기어 있는 기업들도 상승률이 굉장히 클 텐데 과연 이미 전고점을 뚫고 최상단까지 올라와 있는 기업들의 수익률이 더 높을 것인가? 아니면 저점에 있는 기업들의 수익률이 더 높을 것인가? 그걸 우리가 정확하게 예측하는 건 어렵더라도 대체로 저점에 주가가 형성돼 있는 기업들이 평균적으로 다음번 사이클 때 수익률이 훨씬 더 높은 경향을 계속해서 꾸준히 나타내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러한 관점으로 반도체 기업들의 주식을 여러 차례 매수했고요. 그 와중에 이제 100%, 200% 넘는 수익률이 나타난 기업들은 블로그에 성과를 공유한 적도 있었는데 실제로 2020년, 21년에 투자했던 사이맥스 같은 케이스도 여기에 해당하는 케이스였습니다. 이 기업이요. 기술력이요? 아니요.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기업 아니에요. 더 좋은 기업 많아요. 그리고 뭐 이 기업 말고 또 경쟁사요? 이 기업 말고 또 경쟁사 몇 개 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전보다 더 많은 제품을 팔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주가가 전혀 못 올라 있는 거예요. 아예 시장에서 완전히 소외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그러면 다른 반도체 기업들은 이미 저점 대비 50% 이상 많이 올라왔는데 얘는 저점이야? 그럼 얘는 다른 기업들보다 못해도 2배 이상 가겠네. 그게 바로 투자 아이디어가 됐었고 실제로 제가 메모리 하락 사이클, 메모리 산업뿐만이 아닙니다. 다른 사이클 산업, 뭐 철강, 화학 같은 기업들 투자할 때도 저는 이 아이디어를 굉장히 중시합니다. 이는 사이클 산업에 통용되는 아이디어예요. 그래서 이러한 전략을 일단 첫 번째로 선호한다라고 말씀드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너무 좋네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기준으로는 제품 다변화가 이루어지거나 아니면은 2등 기업이지만 우리가 새로운 공급처를 늘려가는 과정에 있는 기업이요. 제가 일전에 투자했던 기업 중에 TSE라는 기업이 있는데 이 기업에 투자해서 약 1년이 안 되는 기간 동안 600% 이상의 수익을 올렸던 그러한 기업이 되겠습니다. 이 기업은 원래 2등 기업이에요. 그것도 존재감이 없는 점유율 5% 이하의 2등 기업인데요. 이 기업이 삼성한테 이제 채택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점유율이 5%도 안 되는 녀석이 10% 가까이 올라가는 과정에서 이 정도면 야 점유율만 보면 별거 없네 사람들이 생각하지만 사실 이 기업 입장에선 굉장한 성장률 2배 성장이잖아요. 그렇습니다. 2배 이상의 성장했습니다. 당시에는 그러한 효과가 나타나는 기업을 또 선호하는데 이러한 그림이 정말 자주 그려집니다. 1등 기업만 주목할 것이 아니라 2등 기업이 파이를 확대하는 과정, 이 과정도 굉장히 중요할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기준은 증설을 적극적으로 하는 기업을 또 선호합니다. 증설이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어요. 투자를 하다 보면. 그런데 보통 하락 사이클에서 상승 사이클로 돌아설 때 기존의 가동률이 꽉 찬 바 있었고 거기에 더해서 증설까지 준비한 기업은 증설 효과가 추가적으로 나오면서 실적이 더 크게 증가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제가 작년부터 투자해 왔던 월덱스라는 기업도 여기에 해당하는 케이스였는데요. 이처럼 증설 효과가 나타나는 기업도 굉장히 좋아한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외에도 기술력을 기반으로 투자하거나 아니면은 삼성전자의 어떤 인수합병이나 신사업 효과가 나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도 선호하긴 하지만 이 기준들은 좀 나중에 시간이 되면 또 사례와 함께 상세하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반도체 소부장 이렇게 기업들 쭉 보니까 진짜 아직도 못 오르는 기업들이 보이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런 것도 주목해 보면 좋겠네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좀 개인적으로 안타까운 이야기, 이게 유튜브에서 말씀드리기 조금 위험할 수 있긴 한데, 좀 제가 가장 신뢰하는 채널이고 좋아하는 채널이니까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다 공부하시는 분들이 구독하시지 않습니까? 요즘에 이제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텔레그램 방에서 한 종목을 딱 찍으면 순식간에 이 텔레그램 메시지가 10개 이상 채널을 돌면서 이 기업이 한 번에 10몇 프로 이상, 20% 막 상한 것까지도 쭉쭉쭉 오릅니다. 그래서 이 기업들의 선반영 정도가 굉장히 앞당겨진 종목들이 많이 보이는데 실제로 제가 이제 저희 회사 차원에서도 그리고 제 주변 지인분들 차원에서도 이러한 몇 개의 이 사례를 좀 분석을 했었습니다. 근데 정말 어마무시합니다. 메시지가 뿌려지면 3일 이내에 이 종목이 정말 거의 뭐 2배 가까이 오르는 기업들도 많이 나와요. 그런데 뭐 이러한 방식으로 투자를 하시는 걸 꼭 말리진 않겠습니다만 주목할 점은 우리가 만약에 이러한 종목들에 뒤늦게 관심을 갖게 되면 우리는 고점 매수할 수도 있게 된다. 그래서 더욱이 너무나 오른 종목만 찾는 것은 좀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여러분께서 올랐으니까 더 좋아 보이고 더 예뻐 보이고 더 갈 것 같고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관심을 가지실 수도 있죠. 초보 단계에선 누구나 다 경험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포트폴리오를 좀 분산하겠어 라는 생각으로 못 오른 기업도 자꾸만 관심을 가지시면서 좀 자산을 분산하시는 그러한 투자를 지향하시면 좋겠습니다.